극과 극으로 치닫던 이 미중 간의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대국이 공멸보다는 공생관계를 모색한다면 이 세계 경제가 직면한 현안들 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P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증시도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연말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들을 미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최대 화두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러시아가 폴란드에 미사일 공격, 공격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좀 확정되겠습니다는 미사일 그 발사 사건을 인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9월이나 10월달 정도에 증시 여건이라 한다면 이것이 그 발사 여부와 관계없이 폴란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아마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주가는 모르긴 몰라도 무척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장을 지켜보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주가가 3대 지수 올랐지 않습니까? 예. 장중에 무슨 폴란드에 미사일 사건이 있었느냐 모를 정도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만큼 미국 경제 여건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 폴란드의 미사일 이렇게 사건을 극복했던 문제가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미국 내부적으로는 PPI 상승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P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많이 둔화됐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인플레이 서프라이스를 얘기가 나왔던 CPI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그림대로 이렇게 3월 요게 이제 수치가 조금 이렇게 월수가 작아진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표현했는데요. 6월이 9.1%, 그다음에 8월이 8.3%, 그리고 10월이 7.7%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PPI 같은 경우에는 3월이 11.7%, 요 PPI 기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차 작가께서 11.7%, 그리고 8월 달에 처음으로 두 자릿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자릿대로 내려지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8.3%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는 이미 올해 3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는 올해 6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뭐냐? PPI가 CPI 선행지수라는 얘기입니다. PPI가 먼저 떨어지니까 CPI가 시차를 갖고 사실 소비자 물가의 둔화로 나타난다. 물론 예. 다른 요인도 있지만 이번에 또 PPI 관련해서 노이드 현상이 제거됐습니다. CPI도 전년 동월비와 전월비 방식이 이렇게 서로 미스매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둘 다 떨어졌죠. 그런데 이번에도 둘 다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가 질적인 측면에서도 떨어지고 있구나 하다 보니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관련돼서 부담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PPI 발표하고 나서 둔화된 걸 계기해서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예. 증시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PPI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개월 후에 CPI에 반영되는 선행지표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후에 물가 안정세는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음 달 1일에 올해 마지막 통화 정책의 직전에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는데요. PCE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는데요. PCE 물가가 의료비가 상당히 떨어졌고 PPI가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의외로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폴란드 미사일 발사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올랐던, 특히 나스닥 지수가 올라갔던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PPI 상승률 크게 둔화된 걸 두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냐 아니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이냐 이런 논쟁이 있다고 하죠. 네, 사실상 오늘 10월에 CPI 둔화되고 오늘 PPI가 크게 예. 둔화되다 보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인플레 서프라이즈냐 아니면 디스인플레이션이냐 예. 이런 쪽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인플레 서프라이즈라는 측면은 증시적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지난 3월 이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도 올려왔고 그다음에 유동성도 축소되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이었죠. 예. 근데 이게 둔화되니까 예상보다 둔화되니까 인플레 서프라이즈 증시에 호재가 되는 거죠. 똑같은
인플레 서프라이즈, PPI 서프라이 예상보다 둔화될 때와 CPI가 예상보다 둔화될 때 어떤 쪽이 증시적 측면에서 호재를 작용할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분도 뭐 감을 잡으시겠습니다는 CPI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질 때 사실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10월에 CPI가 크게 둔화되고 나서 다우존스 지수가 1200포인트 급등한 예. 배경이 되고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7.5% 급등한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10월에 PPI가 둔화된 것을 디스인플레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월가에서 디스인플레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경기 둔화와 물가가 함께 떨어지는 현상이죠. 예. 사실 이 문제는 월가에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고개를 디스인플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한국경제TV 방송에서는 9월달 전망이 사실 파월의 강한 매파 발언, 인플레는 갈 길이 멀었다. 이와 달리 당신들이 내놓은 전망에 있어서 보면 경기가 너무 떨어진다. 해서 그때의 올해 디플레 갭이 1.5%포인트, 내년에 0.5%포인트 경기가 좀 많이 둔화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해 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인플레가 어쨌거나 둔화되고 있고 경기가 저렇게 둔화되다 보니까 경기와 그다음에 인플레가 같이 둔화된다 하는 표현에서 디스인플레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 아닌가 보겠습니다. 예. 이 논쟁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디스인플레다. 그러면 인플레 잡히죠. 경기 침체 우려되죠. 그러면 12월 페드 입장에서 이제는 뭐 더 이상 피벗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플레 잡히고 경기도 둔화가 우려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떠냐? 이 피벗을 해야 되죠. 그래서 PPI가 상승률이 둔화됨과 함께 경기 침체와 물가가 같이 잡히는 디스인플레가 나오다 보니까 폴란드의 미사일 발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주가가 오르는, 특히 나스닥 지수가 오르는 요인이 바로 이 요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의 피벗 기대감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PPI만큼이나 중요한 게 지금 미중 간의 관계죠. 네. 1년 전쯤에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대면 정상회담 이제 열렸습니다. 1년 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증시 현안 중에서 미중 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예, 그렇죠. 이렇게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현안은 없습니다는 분위기 자체도 어떻게 되느냐가 증시 입장,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미중 간 정상회담의 분위기 상당 부분 이렇게 분위기가 개선된다. 예, 그렇죠. 일부에서는 데탕트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가 개선된다 하는 요가 결국 증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오늘 폴란드의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냐면 사실 미국과 중국 간에 이 데탕트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가뜩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리멸렬한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이 군부에 의해서 축출당한다 하는 입장에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옛날의 파트너 중국이 저렇게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저렇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본인 자신은 더 궁지에 몰렸지 않냐. 그래서 최후의 발악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미중 간의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반전에 어떤 세 가지 한번 분위기가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일단은 작년에 이맘때쯤에 1차 정상회담은 비대면이었습니다. 예, 코로나 때.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은 아시겠지만 대면이다. 대면 회의들은 트럼프 2019년 이후에 3년 만에 진행되는 거고요. 바이든 친념 이후에는 대면 회의는 첫 번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정상회담이 예정된 정상회담은 대충 1시간 정도였었는데 3시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왜 3시간이 넘었을까 하면 지금 양국 간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이 벗어났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것 또한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냐. 예. 물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1시간 정도 예정돼 있는데 3시간 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캄보디아를 콜롬비아로 이렇게 되는데요. 3시간 정도 진행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미국 측의 스태프진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곤란한 입장이었었다. 이렇게 이제 노심초사했다 그럽니다.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 측 참석자가 미국 측 이렇게 보다도 또 1차 정상회담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분위기가 감지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정상회담 앞서서 미국이 먼저 제스처를 취했죠.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됐거든요. 원래는 10월 15일 날 발표돼서 이것이 상당 부분 지연되다 보니까 중국을 환율 조작구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는 사실 이번에 중국을 예전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해서 예. 환율 조작구로 지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홍 앵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앨런이 사실 경제 패권 경쟁을 위해서 중국을 최악의 상황 내몰지 않겠다는 그 예. 뉴스를 전해주셨죠. 그래서 그 뉴스가 함께 전반적으로 보면 미중 간의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냐. 거기에 궁지에 몰린 푸틴이 이렇게 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예. 상당폭 경제라든가经济적 측면, 그다음 미중 간의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쪽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시각을 아주 하이라이트를 끊는 예. 이런 반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확실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예전만 해도 이렇게 좋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냉혹했다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냉혹했기 때문에 이번에 분위기 반전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미중 간의 지금까지 경제 패권 다툼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의 악화일로만 됐었죠. 악화일로만 되다 보니까 경제 패권의 속성상 누구 하나 양보할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많은 외교의 달인이라든가 이런 또 중국과 미국의 정통한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동양사, 중국사를 중심으로 미국의 정통한 이렇게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크게 용어들이 상행했죠. 이게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미중 간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빙뽕 얘기 아십니까? 예, 홍해커는 예전에 빙뽕 얘기 아시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에서 1970년 닉슨의 덕트린 해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이 사실 그때 어려웠거든요. 닉슨 사건에 의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대외적으로 중국과 빙뽕 얘기를 통해서 외교 통로를 마련하면서 사실 닉슨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당하는 일을 조기 하야로 잦은 사태로 이렇게 가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 상황을 넘어갔던 거거든요. 예. 그게 해리 키신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해리 키신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중 간의 경제 패권 맞춰는 쉽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 3차 세계대전이 우려한다 할 정도로 사실상 신냉전 관계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는 폴 크루만 교수가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의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를 해서 미중 간의 마찰이 심상치 않구나 하는 쪽에 이렇게 했고요.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경제사학자인 니얼 퍼거슨 교수가 사실 중국 문제에 대해 가장 정통한 분인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2차 냉전이 도래할 것이다. 1차 냉전은 뭐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 간의 격돌이다. 예. 그러면 2차 냉전은 코로나 사태에 미국과 중국 간의 격돌이다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극에 달했던 미중 간 관계가 서로 웃음만 진다 하더라도 저렇게 악수만 된다 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상당 부분은 이렇게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공멸보다는 공생을 선택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위기 반전됐던 모습이 공멸보다는 공생을 택했느냐 하는 쪽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됐을까? 사실 이번에 정상회담은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못할 것이다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극적으로 정상회담이 열리고 분위기가 이렇게 개선된 데는 이런 쪽에 해석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간 이렇게 경제 패권 다툼에 있어서는 사실 파지티프 양생이 같이 가는 구조보다는 네거티브 게임이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게임은 소위 나바라 패러다임에서 한쪽은 죽이면 내가 산다 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하는 나바라 패러다임에 있어 지금까지 진행왔는데요. 사실 오늘 방송 전에 우리가 7시에 방송을 잘 하시는 이혜수 앵커께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혜수 앵커가 잘 보이려면 예. 혼자만 있으면 잘 보이는 게 드러나지 않는다. 한상준 노설이 잘 못해야 이혜수 앵커가 잘하는 게 보이는 거다 할 정도로 역시 뭐든지 이 최고 권력권자는 유아독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CEO는 근로자들과 같이 협력 관계가 있어야 CEO의 위상이 더 증대되는 겁니다. 회사의 CEO가 밑에 근로자를 무시하고 유아독전하면 나중에 본인의 위상이 어려지는 거거든요. 권력 관계라는 건 똑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보니까 결국 이렇게 가다간 양국이 공멸이다. 지금 세계 경제 어렵습니까? 증시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미중 간처럼 마찰이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해서 공생관계를 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적 목적이 달성했죠. 예. 그런 과정에서 자 바이든 대통령 중간선거에 여유를 찾았죠. 근데 사실 중간선거 직전에 지도가 떨어진 점을 가볼 때 중국을 두들겨 패서 지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원에서 네바다의 승리로 인해서 이제 우위를 차지하니까 여유를 찾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그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 두 번째는 시진핑도 영수 체제 됐죠. 예. 영수 체제 되다 보니까 지금서부터는 이제 영수 체제 거의 그레이트 임페리어가 되려면 벌써 중국 내부의 인민들의 고통을 경제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사적 목적이 중간선거와 그다음에 사실 공산당 들에서 바이든 CDP는 선택했으니까 여유를 갖는 상태에서 이런 쪽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 문제입니다. 자, 지금의 미국의 당면한 문제는 지금 인플레 문제죠. 예. 경기가 뭐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가 더 불거지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 측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저소득층은 중국산 수입 제품을 쓰거든요. 섬이라든가. 그래서 인플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당면한 문제,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결국 결정적 요인이다. 자, 지금까지 페드가 아무리 금리를 올려봐라.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공급 측의 인플레 수입 물가 안정 측에서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중국과의 관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진핑 중국 입장에서는 물가보다는 경기 문제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 경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수출 지향적인 국가 입장에서는 자 미국의 저가 수입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수출을 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어렵거든요. 그러면 대미 수출이 중국 경제 안정이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 사적 목적은 좀 취한 것 같은데 지금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국 측이 조금 더 적극적이다 보니까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전략상으로 미국이 우위에 있지 않은가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은 이번에 분위기에서 보면 중국 측이 좀 많이 미국에 대해서 다가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그만큼 이렇게 양국 간의 전략에 있어서는 왕위 전략과 지금의 이렇게 셀러번 패러다임과의 관계에서 전략 관계에서 보면 미국의 승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측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트럼프 정부 시절에 나왔느냐 하면 그때의 대중 전략은 나바로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건 까마귀 대 까마귀다. 미국이 그동안 구축해왔던 기득권을 이렇게 무시하고 사실 트럼프의 개인을 위해서 개인만 오기 위해서 까마귀 대 까마귀 싸움을 해보십시오. 까마귀 대 까마귀 싸움은 깍깍깍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끄럽죠.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관심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은 중국과의 전략에서는 국익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구축해왔던 기득권을 포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트럼프 개인을 위한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까마귀 대 까마귀니까 깍깍 싸우니까 공멸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번에 분위기 반전할 만큼 어려운데요. 사실 이번에 중국 측이 상당히 이렇게 이렇게 수동적인 좀 이렇게 여리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데에서는 셀러번 패러다임은 어떠냐 하면 셀러번 패러다임은 기득권을 인정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수리가 까마귀는 중국이고 독수리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켜보면서 쫙 내리쫓는. 그러면 까마귀와 까마귀 싸움이고 독수리가 까마귀 싸움 소리는 나진 않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득권 가지고 밀어버리니까 중국의 여리적인 국면에서 하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것이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의 빅테크 업종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의 첨단 문제에서 전부 지금 빅테크 업종 전부 중국이
이게 나가 떨어지는 형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알리바바든 화웨이든 여러 가지 텐센트든 전부 지금 위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셀러번 패러다임에서 나바로 패러다임 때는 2027년 내지는 2030년 이내에 골드만삭스 미국 기관이 사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자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셀러번 패러다임에 의해서 최소한 중국이 미국을 약 30년 뒤져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급합니까? 중국이 급하죠? 예, 그렇죠.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 제스처를 날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걸 토대로 좀 실질적인 진전을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분 그래요.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냐 하는데 실질적인 진전이 이렇게 쉽게 오겠습니까? 이제 만났는데 분위기가 바뀐 것이 그렇죠? 예. 사실 미중 간 경제 패권 마찰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양국의 위상과 그다음에 본인 자신이 시진핑과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개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서 개인 문제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마찰되는 부분은 양국 간 해결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과도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실무적 협상을 통해서 개선되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분위기가 반장된 가지고 증시 입장에서 호재가 되겠느냐 하는 쪽에 어느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미중 간 마찰에서 냉혹했던 분위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것은 분위기 반전만 해도 그 이상의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분위기 반전을 통해서 원래 정상회담은요 항상 구체적인 나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실무회담도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정상회담은 선언적인 상징 의미가 있지 그 밑에 물밑 실무 작업을 통해서 사실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사전에 협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은 실무 협상이 없는 상태에서 열렸다 보니까 앞으로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 개선의 안은 양국의 실무진을 통해서 서로가 이걸 뭐를 담을 것이냐, 분위기 반전 내용을 뭐를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여기에 담는 내용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미중 간의 관계를 우리가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이미 IMF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번에 분위기 반전돼서 10월의 경제 전망도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 전망, 어떻게 상향 전정하는 이런 쪽으로 전망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중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개선이 된다면은 우리 경제 좀 혜택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색을 띠지는 않는 겁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든지 얘기하면 정치색으로 그냥 몰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이 티핑 포인트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사실 G20 바리 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와 일본과 정상회담은 한국의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북한과의 관계든 우크라이나 관계든 중국과의 관계든 이런 측면에서 근데 사실상 이번에 한번 미국과 중국과 그다음에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이렇게 보면 한국이 하이라이트 부분 중심에 섰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국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미국 성향을 하다 보니까 IRA 같은 긴축법에 대해서 한국의 국익을 반영하는 쪽의 수정 가능성을 화답으로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시진핑과의 이렇게 해서는 어제 이제 끝났습니다는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중요한 한국의 시사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문제에서는 그동안 이전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문제가 반도체 수출 통제라든가 이런 어렵지 않습니까?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중간자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경제라든가 정치적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렇게 대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 부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소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간의 갈등, 이 또 관계 개선 속에서 우리 경제는 어떤 방향성을 찾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